미국은 여자에게 기회의 땅이다. 이미 여자들이 국부의 85%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혼은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가 되었다. 처리하기도 간단하고 쉽게 잊을 수 있다. 야망이 큰 여자들은 원하는 만큼 자주 그 일을 되풀이하여 수입을 천문학적 숫자로 부풀릴 수 있다. 남편의 죽음 역시 만족스러운 보답을 안겨주기 때문에 어떤 여자들은 이 방법을 더 좋아하기도 한다. 기다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안달을 하게 되는 일은 없다. 남편은 오래지 않아 과로와 지나친 긴장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한 손에는 벤제 들인 또 한 손에는 진정제를 쥐고 책상에 앉은 채 죽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이혼과 죽음도 미국의 새로운 세대의 젊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혼율이 높아질수록 남자들은 더 열심이다. 젊은 남자는 쥐처럼 결혼 정년기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하며 그들 다수는 36살이 될 무렵이면 적어도 2명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살아간다. 전처가 익숙한 방식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남자는 노예처럼 일을 해야 한다. 아니, 이들이야말로 다름 아닌 노예다. 그러다 마침내 때이른 중년에 다가갈 때쯤이야 그들의 마음속에 환멸과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들기 시작한다. 저녁이면 그들은 클럽이나 바에서 작은 무리를 이루어 머리를 맞대고 위스키를 마시거나 약을 삼키며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한다. 이런 이야기의 기본 주제는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에는 늘 주요 인물이 셋 등장한다. 남편, 부인, 그리고 호색한이다. 남편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품이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부인은 교활하고 잘 속이고 색을 밝힌다. 부인은 늘 호색한과 노란한다. 남편은 너무 착해서 부인을 의심도 하지 않는다. 남편에게는 암담한 상황이다. 이 가엾은 남자가 진실을 알아낼까? 평생 오쟁이를 지고 살아야 할까? 그렇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잠깐, 갑자기 남편이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침으로써 괴물 같은 배우자에게 한 방을 먹여 상황이 역전된다. 여자는 놀라고 망연자실하고 창피해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힌다. 바에 모여있던 남자들은 조용히 웃음을 지으며 그 공상적인 이야기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 불행한 남성의 멋진 소망을 현실처럼 보여주는 이런 환상적인 발명품은 아주 많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얼토당토 않아서 여기서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 또 너무 노골적이어서 지면에 실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는 이야기, 특히 사실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2번이나 3번 덫에 걸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남자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잠시 만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빅스비 부인과 대령의 외투라는 제목의 이 이야기는 대충 이런 내용이다. 닥터 빅스비 부부는 뉴욕시 어느 곳의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았다. 닥터 빅스비는 평균적인 수입을 올리는 치과의사였다. 빅스비 부인은 몸집이 크고 정력적인 여자로 언제 봐도 입술이 축축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면 펜실베니아 역에서 기차를 타고 볼티모어에 사는 나이 많은 이모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모와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줄 시간에 돌아왔다. 닥터 빅스비는 부인의 이런 외출을
선선히 인정했다. 그는 모두 이모가 볼티모어에 산다는 것, 아내가 그 노인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기쁨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합리한 행동이 될 터였다. 당신이 나더러 함께 가자고만 하지 않는다면. 닥터 빅스비는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 물론 안 조르죠, 여보. 빅스비 부인은 그렇게 대꾸하고는 덧붙였다. 사실 내 이모지 당신 이모는 아니잖수.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이모는 빅스비 부인에게 꽤나 편리한 알리바이 노릇을 해주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대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신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호세칸이 교활하게도 배경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여주인공은 볼티모어에 가면 이 악당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령은 아주 부유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다. 거추장스러운 부인이나 가족은 없었다. 입이 무겁고 충성스러운 하인 몇 명뿐이었다. 빅스비 부인이 없을 때는 승마와 여우 사냥으로 소일했다. 빅스비 부인과 대령 사이의 즐거운 관계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되었다. 그들은 아주 드물게 만났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1년에 12번은 많은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질릴 가능성이 거의, 아니 전혀 없었다. 오히려 만남 사이사이의 긴 기다림 때문에 애정은 더 강렬해졌고 만날 때마다 재회의 흥분을 맛볼 수 있었다. 오! 대령은 큰 차를 타고 역으로 그녀를 마중 나왔다가 그녀의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여우 사냥 때 사냥개 부추기는 소리를 내곤 했다. 야, 당신이 얼마나 황홀하게 생겼는지 잊어버릴 뻔했군. 자, 여우굴로 갑시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다. 빅스비 부인은 볼티모어 역에 서서 뉴욕으로 돌아갈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금 끝난 이번 방문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웠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유난히 명랑해 보였다. 사실 요즘은 대령과 함께 있기만 하면 늘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 대령은 그녀가 상당히 훌륭한 여자라고 섬세하고 이국적인 재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여자라고 느끼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집에 있는 치과의사 남편과 얼마나 다른지 몰랐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영원한 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대기실에서 살면서 말없이 잡지만 읽는 여자. 그러나 요즘 남편은 그 깨끗한 분홍색 손으로 까다롭고 정확하게 처치를 해주겠다고 부르는 일도 거의 없었다. 대령님이 이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대령의 하인 윌킨스가 보였다. 회색 피부의 작고 여윈 난쟁이 윌킨스는 크고 널쩍한 종이 상자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어머나!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는 부산을 떨며 말을 이었다. 어머머, 엄청난 상자네. 이게 뭐예요, 윌킨스? 무슨 말이 있었나요? 대령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인은 물러났다. 빅스비 부인은 기차를 타자마자 상자를 들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네. 대령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녀는 끈을 풀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드레스일 거야. 그녀는 소리를 내어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두 벌일지도 몰라.
아니면은 아름다운 속옷 한 벌? 보지 않을 거야. 손으로만 만져보고 알아맞혀 볼 거야. 색깔까지 맞춰봐야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리고 값이 얼마나 나갈지도. 그녀는 눈을 꼭 감고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한 손을 상자 안으로 집어넣었다. 위에는 얇은 종이가 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 감촉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봉투가 만져졌다. 그녀는 봉투를 무시하고 얇은 종이 밑을 더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덩굴손처럼 섬세하게 뻗어나갔다. 어머나!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럴 수가!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상자 안의 코트를 바라보다가 와락 달려들어 그것을 상자에서 꺼냈다. 두터운 몇 겹의 모피가 펼쳐지면서 얇은 종이와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마침내 옷을 완전히 펼쳤다. 너무나 아름다워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빅스비 부인은 이런 밍크를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밍크야, 안 그래? 그래, 물론 밍크야.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색깔이 있었나? 모피는 순수한 검은색에 가까웠다. 처음에 그녀는 완전히 검은색인 줄 알았다. 그러나 창문 옆으로 가져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파란색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코발트처럼 짙고 풍부한 파란색이었다. 그녀는 얼른 상표를 보았다. 거기에는 그냥 와일드 레버라도 밍크라고 찍혀 있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어디서 샀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이것이 대령의 의도일 거야. 빅스비 부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교활한 늙은 여우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거지. 잘한 일이야. 하지만 대체 값이 얼마나 나갈까? 그녀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다. 4,000달러? 5,000달러? 6,000달러?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몰랐다. 그녀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니,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얼른 자신의 평범한 붉은 외투를 벗었다. 숨을 약간 헐떡이고 있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눈이 크게 벌어지면서 눈초리 쪽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 모피의 감촉. 아주 크고 넓은 소매에는 두텁게 접어놓은 소매뿌리가 달려 있었다. 외투의 팔 부분에는 암컷의 모피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수컷의 모피를 사용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더라? 어쨌든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었다. 아마 존 러필드였을 거야. 도대체 그 옆엔 내가 밍크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커다란 검은 외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마치 제2의 피부처럼. 어머, 정말 묘한 느낌이야.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환상적이었다.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휘황하고 찬란하고 부유하고 눈부시고 관능적이었다. 이 모든 느낌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투가 그녀에게 부여하는 권력의 느낌. 이 외투를 입으면 원하는 곳 어디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토끼처럼 허둥지둥 그녀 주위에 몰려들 것 같았다. 이런 모든 느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빅스비 부인은 상자 안에 든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대령의 편지를 꺼냈다. 전에 당신이 밍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것을 선물하오. 좋은 밍크라고 들었소. 진실로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이것을 작별 선물로 받아주시오.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당신을 더 만날 수 없을 것 같소. 안녕히 행운을 비오. 어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행복한 기분일 때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대령은 없는 거야? 무시무시한 충격이었다. 몹시 그리울 것 같았다. 빅스비 부인은 예쁘고 부드러운 검은 모피를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지.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편지를 접었다. 찢어서 창밖으로 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접는 도중에 반대편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다. 추신.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착하고 너그러운 이모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다고 말해주시오. 그 순간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크게 벌어져 있던 빅스비 부인의 입이 갑자기 닫혀버렸다. 잔뜩 느렸던 고무줄이 오므라드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녀는 소리치고 나서 덧붙였다. 모두 이모는 그런 돈이 없어. 이모는 나한테 이런 걸 줄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모두 이모가 준 것이 아니라면 누가 준 것이 되어야 할까? 이런. 밍크를 발견하고 입어보느라 흥분한 나머지 이 중요한 점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이제 2시간쯤 뒤면 뉴욕에 도착한다. 그리고 10분 뒤면 집에 들어간다. 집에서는 남편이 그녀를 맞이할 터였다. 아무리 실어리, 치근관, 소구치, 고량으로 이루어진 어둡고 습한 세계에 산다 해도 자기 부인이 주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6,000짜리 밍크웨트를 걸치고 춤을 추듯이 걸어 들어오면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알았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병할 대령은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런 거야. 그 사람도 모두 이모한테는 이런 걸 살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이걸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외투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빅스비 부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반드시 이 밍크를 가질 거야.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다. 이 밍크를 반드시 가질 거야. 반드시 갖고 말 거야. 그래. 이 밍크를 갖게 해줄게. 공항에 빠지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 너는 똑똑한 여자야, 안 그래? 너는 전에도 남편을 속였어. 그 사람은 자신이 진료에 쓰는 탐침이 가리키는 것 너머는 잘 보지 못하잖아. 너도 그걸 잘 알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 시간은 많아. 2시간 반 뒤 빅스비 부인은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기차를 내려 얼른 출구로 걸어갔다. 낡은 빨간 외투 차림이었다. 품에는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불렀다. 이 근처에 아직 문을 연 전당포가 있을까요? 빅스비 부인이 선체로 기사한테 물었다. 기사는 두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6번가에 가면 많죠. 제일 가까운 전당포에 세워주시겠어요? 그녀는 택시를 탔고 택시는 달리기 시작했다. 곧 택시는 입구 위에 황동구슬 3개가 달린 가게 앞에 멈추었다. 기다려주세요. 빅스비 부인은 기사에게 말하고 택시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거대한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 하얀 접시 위에 생선 대가리를 먹고 있었다. 고양이는 밝은 노란색 눈으로 빅스비 부인을 올려다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돌려 하던 일로 돌아갔다. 빅스비 부인은 카운터 옆에 섰다. 가능한 한 고양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시계, 구두 잼새, 에나멜 브로치, 낡은 쌍안경, 깨진 안경, 의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왜 사람들은 꼭 의치를 전당포에 맡길까?
그녀는 궁금했다. 네. 주인이 가게 뒤쪽에 어두운 곳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 안녕하세요. 빅스비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상자를 맨 끈을 풀기 시작했다. 남자는 고양이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계속 생선 대가리를 먹고 있었다. 내가 멍청한 짓을 했어요. 외출 나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고 은행은 월요일이나 되어야 문을 열잖아요. 주말에 써야 할 돈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아주 귀중한 외투예요. 하지만 많이 달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월요일까지 쓸 돈만 빌리면 되니까요. 월요일에 다시 와서 찾아갈 거예요. 남자는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빅스비 부인이 밍크를 꺼내 그 아름답고 두툼한 모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자 두 눈썹을 치켜 올리고 고양이 뒤에 올라가 있던 손을 떼더니 가까이 다가와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자기 앞에 펼쳐보았다. 빅스비 부인이 말했다. 나한테 시계나 반지가 있다면 대신 그걸 맡길 테지만 공교롭게도 이 외투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뭐예요. 그녀는 남자 앞에 손을 펼쳐 보였다. 새 것처럼 보이는군요. 남자가 부드러운 모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 그래요. 새 거예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월요일까지 쓸 돈만 빌릴 거예요. $50면 어떠세요? $50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보다 100배는 더 나가는 물건이에요.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보관해 주실 거죠? 남자는 서랍으로 가더니 전당표를 가져와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전당표는 옷가방에 손잡이에 묶는 표찰처럼 생겼다. 모양이나 색깔이 똑같았다. 심지어 갈색이 감도는 빳빳한 종이도 똑같았다. 그러나 이 종이에는 중간에 눈금 바늘구멍이 나 있어 쉽게 둘러 찢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반쪽짜리 종이가 2개 생겼다. 성함이? 남자가 물었다. 그건 적지 마세요. 주소도요. 그녀는 남자가 멈칫하는 것을 보았다. 펜촉이 점선 위에서 멈춘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고개를 젓고 펜촉을 다음 줄로 옮겼다. 그냥 적고 싶지 않아서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럼 이 표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만 있으면 와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냥 번호만 보고 내주게 됩니다. 네, 알아요. 물품명은 뭐라고 적을까요? 물품명도 적지 말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빌려가는 돈 액수만 적어주세요. 펜촉이 물품이라는 말 옆에 점선 위에 머물며 다시 망설이고 있었다. 물품명은 적어야 할 것 같은데요. 표를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할 때도 물품명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걸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팔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보세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을 뿐이라고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럼 좋을 대로 하세요. 뭐 부인 외투니까. 순간 빅스비 부인의 머리에 불길한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요. 전당표에 물품명을 적지 않을 경우에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돌려받으러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내가 맡긴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숫자뿐이잖아요. 따라서 실제로는 마음대로 아무거나 낡은 물건을 집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물품명을 적으시겠습니까? 안 적으시겠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안 적겠어요. 주인을 믿어야죠 뭐. 남자는 전당표 양쪽에 가격란에 $50라고 적었다. 이어 전당표를 반으로 자르고 아랫부분을 카운터 너머로 밀었다. 남자는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짜리 지폐 5장을 꺼냈다. 이자는 한 달에 3%입니다.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외투는 잘 보관해 주시겠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상자에 다시 넣어드릴까요? 빅스비 부인이 물었다. 됐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빅스비 부인은 가게에서 나와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 거리로 나갔다. 그녀는 10분 뒤에 집에 도착했다.